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뭐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6지차로 접어들었네요. 벌써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 가는데, 뭐 우리 전체 진도 내용도 거의 끝나갑니다. 자, 우리 양도 소득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중요한 양도 소득세니까 좀 복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일단 524페이지를 일단은 주시고요. 524페이지가 오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주제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보는데 관련해서 우리 복습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 보시면 양도소득세. 자, 이 개념의 뜻은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득, 대가를 얻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우리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는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이자가 있었고 배당금이 있었고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을 개인이 이 소득을 우리가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하면 이것을 우리는 종합과세 이렇게 썼습니다. 종합과세.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소공으로 활동을 하시고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 그럼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과 그 다음에가 근로소득을 얻는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을 우리가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개념을 우리는 종합과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무슨 과세가 될까요? 무슨 과세? 무슨 과세? 예, 얘는 분류과세가 된다. 이렇게 썼죠. 분류과세. 그럼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은 소득 규모가 크잖아요. 퇴직금도 규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사에서 받는 퇴직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별도로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류과세 이렇게 썼습니다. 분류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언제부터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가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서 12월 달 이 안에 우리가 팔린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뭐 A 자산을 우리가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B 자산을 우리가 매각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A 자산을 매각하고 B 자산을 우리가 매각했다면 이걸 갖다가 팔자마자 신고를 이제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 그로스해서 A, B를 우리가 그로스해서 우리가 신고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세기간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상권.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땅 위에다가 이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것은 해당 전세금에 대해서 설정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임차란 말 아시잖아요. 임차권은 앞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느냐 바로 등기자가 붙어야죠. 등기.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뭐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차권은 우리가 채권이거든요. 자, 우리 채권 물권 배우셨죠? 채권인데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면은 얘는 물권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권화. 물권화라는 것은 물권으로 동질화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물권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의 유형 배운 적이 있었어요. 양도. 우리 양도의 유형은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양도라는 개념은 얘는 사실상 우리가 유상으로 이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상으로 이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는 유상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느냐? 자, 얘는 양도담보. 네, 양도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 양도담보는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담보 제공이죠. 담보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기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양도담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니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채무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예요. 자, 양도세 납세무자는 개인이냐 법이냐가 갈려야 되는데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입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개인에는 거주자와 누가 있을까요? 비거주자가 있겠죠. 비거주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거주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가 되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거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주자. 국내에 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것을 거주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세금을 신고한다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거니까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는 무슨 권리와 부동산과 뭐 양도하는 이주권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을 묻고 있는 건데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즉 부동산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되거든요. 함께 팔게 되는, 양도하는,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영업권이 들어갑니다. 영업권. 네, 영업권과,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권리금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은 권리금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업권과 부동산과, 자, 뭐 하는 이축권. 이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동산과, 자, 뭐예요?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입니다. 이주권은 바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은 뭐냐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해요.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자,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이런 개념을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합니다. 즉 채무를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그런 개념을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뭐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증여 금액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유상 이전이냐? 바로 채무액이 들어가겠죠. 바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살짝 유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시 배우자라든가 누구 간의 부담부 증여시에는 모두 뭐로 한다. 이런 말이 되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네. 그러면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런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모두 증여로 간주할까요, 추정할까요? 자, 여기는 추정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추정.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그러면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채무를 의심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간이 됐을 때는 이 채무가 진짜일까?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매매 거래 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매매 거래 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무슨 일이 된다. 자, 얘는 대금 청산일이 돼요. 대금. 이때 대금이라는 것은 잔금 날짜가 돼요. 대금은 잔금 날짜가 된다. 자, 대금은 잔금 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잔금을 치른 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대금 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 차익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서 팔았을 때 우리가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 해당 양도가액에서 어떤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자, 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필요경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필요경비라는 것은 자, 세 가지를 말하죠. 바로 취득가액 경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경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자, 확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도세는 양도 차익, 네,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것이죠.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 직접 비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리가 경비를 차감시켜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양도가액을 산정하거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원칙이 뭐였었죠? 원칙이 추계였나요? 실거래가였나요? 그렇죠. 실거래가 방식이었었죠. 실제 거래 확인. 요즘은 뭐 부동산 뭐 디스코라든가 밸류맵이라든가 뭐 직방이라든가 뭐 아시잖아요. 이런 부동산 프로테크 사업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때 자, 얘는 원칙과 그다음에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원칙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갑니다. 실거래가액으로 가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추계가액으로 합니다. 추계하자. 그러면 추계하는 순서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에 추계하는 순서는 뭐냐면 혹시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지 아니면은 감정가액이 있는지 아니면은 기준시가가 있는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아니면은 감정가액이 있는지 아니면 환산가액이 있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 주변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은 얘도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야 되고요. 얘가 감정가액이면 얘도 감정가액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일시 기준 원칙이라고 해요. 동일시 기준. 양도가액의 상황에 따라서 취득가액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자, 그다음에 양도가액이 추계가액이면 얘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있는데 얘네들도 우리가 추계를 합니다. 얘네들도 우리가 추계하는데 얘는 우리가 계산공제액으로 합니다. 계산공제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공제액. 그러면 계산이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우리가 산정하는 그 공제액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는 공제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차감시켜 주면은 우리가 양도차익이 나와요. 양도차익. 양도차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거래가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추계 방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가로 가고 안 되면 추계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해당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로는 524페이지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부터 가겠습니다. 아마 별 표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방금 우리가 풀어본 양도 차익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이제 줄여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장기간 문장 그대로입니다. 보유하는 자산이 되면 장기 보유 자산을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차감시켜 주고 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제액은 우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이걸 얘기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건과 공제액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건을 보면은 얘는 일단은 토지 자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입주권이 들어갑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입주권은 우리가 이제 원조합원이 있고 이제 승계조합원이 있는데 즉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우리가 제외하자 이렇게 합니다.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은 제외하자. 그러면 원조합원 입주권만 되는 거지 승계조합원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입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하자. 3년 이상 보유를 하자. 3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대상.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겠다. 첫 번째는 미등기 자산. 자, 미등기 자산은 아예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파는 자산을 말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라는 것은 3년 이상 보유를 말합니다. 3년 이상 보유된 자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다가 지금 유보가 됐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그 일정 규제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얘는 우리가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너무나 지금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패닉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요 규제를 좀 풀어주자, 완화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간만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유예를 시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애당초 장특공제가 안 돼 버리면 차익이고 소득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제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공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공제 비율이 상가나 토지 등의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얘는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 기간별로 4%가 되는 거고 거주 기간별로 4%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유 기간별로 4% 되는 거고 거주 기간별로 우리가 4%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년 4%씩 공제가 됩니다. 매년 4%씩 공제가 돼요. 거주 기간별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4%씩 공제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뭐 보유기간이 12년 8개월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2년 8개월 중 거주기간이 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 봅니다. 12년 8개월이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12년부터 13년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을 때는 보유한별 공제율은 40% 되는 겁니다. 다만 거주기간은 7년이잖아요. 아, 7년이 되는 거니까 7년이 되는 거니까 얘는 28%가 되는 거예요. 28%. 자, 그래서 28%와 40% 플러스 얘는 몇 프로가 돼요? 68%가 된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68% 공제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된다면 1억 원에 68%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8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억에서 6,800 공제받으면 상당한 거의 60% 이상 공제를 받는 거니까 절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장특 공제를 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이 났다. 그런데 물건이 바로 뭐냐면 상가 뭐 차익이 10억이라고 할까요? 10억? 10억. 근데 상가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방금 구한 우리가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무슨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시켜 주고 나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 되는 거죠. 10억 원. 자, 10억 원이 될 것이고 이때 장특 공제액은 해당 10억 원에다가 곱하기 매년 몇 프로씩? 네, 2%씩 공제를 해줄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합니다. 매년 2%씩. 예, 매년 2%씩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년이니까 10년에다가 2%가 되면은 20% 공제가 되겠죠. 20%. 그러면은 10억에 20%가 되면 어떻게 돼요? 2억이 되겠죠. 2억. 그럼 10억에서 2억이 되면은 8억. 양도소득 금액은 8억이 될 거예요. 8억. 그럼 8억이 우리가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정의를 소득 금액. 자,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소득 금액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소한의 또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에서 최소한의 공제를 우리가 기본 공제로 합니다. 기본 공제. 그러면 기본 공제를 차감시켜 주고 나면은 과세 표준이 되겠죠. 과세 표준. 자,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과표가.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본 공제는 얼마나 해주는 거냐? 예, 요 기본 공제는 연 250만 원,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연 25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공제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자, 특징이 일단은
얘는 공제 방식이 소득별 공제라는 거예요. 자, 소득별 공제. 즉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별의 뜻은 뭐냐면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만 공제가 되지만 서로 유형이 다르면 각각 25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땅을 팔았어요. 토지를 팔고 주식을 팔았다.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이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이니까 여기도 250 공제, 여기도 250 공제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토탈 500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팔았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얼마가 돼요? 요거는 그냥 250만 원. 자, 유형이 유사하니까 그냥 묶어서 250만 원 공제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개념을 소득별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은 한 번만 공제를 주고 서로 우리가 이 성격이 달랐을 때는 각각 공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봉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대요. 뭐라고 돼 있죠? 무슨 경우? 미등기는 제외다. 즉 미등기 된 토지, 미등기 된 건물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등기 불능적 원인. 미등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안 한 거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못한 거는 봐주겠다 이거야. 안 한 거는 문제가 되지만 못한 거는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연 250만 원 공제를 딱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에 딱 한 번만 주겠다. 그러면 자산을 여러 번 팔았어도 그에 딱 한 번만 공제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봉제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큰 제한이 없어요. 큰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정리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특별히 공제가 되는 거죠. 특별 자산만. 그러면 즉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된 토지 자산, 건물 자산, 조합원의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250은 그럴 필요가 없다. 얘는 이 자산이 소위 말해서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입주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파생상품이 됐든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교재 가보시면은 524페이지. 자, 페이지 524페이지에요. 524페이지. 524페이지. 그러면 524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그 2번에 별 표시하시고요. 장기 보유 투표용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투표용제를 차감할 수 있는데 그 1번의 기억의 그 취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2번 니은하고 뒤를 건너뛰고 동그라미 2번의 적용 대상 별 표시. 자, 그러면 적용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지금 말한 이런 것이 있었죠.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3년 이상 보유된 모든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된다고요? 여기 보다시피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 그러면 이때 조합원의 입주권은 원조합원은 원래부터 조합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계조합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조합원 입주권과 승계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원조합원 입주권만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소지해야 되는 거니까 국외는 안 되고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년 미만 안 되고 자, 등기 이전 돼야 되는데 미등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제 별표시 해놓으시고 자, 얘는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 양도 차익에다가 일정 프로테이지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그 공제율이 여기 보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상가나 토지 등은 보유 기간별로 매년 2%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2%씩 공제가 되면은 3년이니까 3년에다가 곱하기 2%가 되면은 6%, 최저 6%에서 그 다음에가 15년이에요. 15년. 15년에 2%가 되면은 30% 되겠죠. 그러면 맥시멈 30%가 됩니다. 그래서 6%에서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별로 4%,
거주연별로 4% 해서 최대 40%까지 우리가 공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도합 중목하면 80% 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이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별표시 하시고 오른쪽에 니은에 과세대는 1세대 1주택 거기다도 별표시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3번에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과세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과세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땅이 되든 건물이 되든 뭐 입주가 되든 뭐 다 되는 거였죠. 자, 상관없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연 그에 딱 2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연 250만 원 공제. 자, 그리고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공제가 된다. 그러면 소득별 공제의 의미는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만 공제가 되고 서로 다른 유형일 때는 각각 공제가 되는 것을 소득별 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은 소득금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자. 자, 그러면 의의는 됐고 동그라미 2번에 공제 대상이에요. 자, 밑줄입니다. 공제 대상은 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한에 보유기한에 따라가 아니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제액은 거기에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거니까 해당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표가 나오고 이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공제 방법에 오시면 자, 밑줄 감면소득 외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외소득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해준다. 그 동그라미 4번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4번. 자, 4번 문장에다가 여러분들 별표치 하나 해놓으시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 문장의 뜻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250만 원 공제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 만약에 토지자산 A, 건물자산 B, 건물자산 C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유형의 자산이죠. 그러면 같은 유형의 자산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250 공제해 주자. 그러면 얘는 성격이 같을 때는 우리가 한 번만 공제해주고 해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성격이 같은 거니까 250만 원 공제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감면을 받는 자산입니다. 감면받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얘는 3월 달에 팔고 얘는 4월 달에 팔고 얘는 7월 달에 팔았어요.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 7월 달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해석이. 그러면 우리가 3월 달, 4월 달,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 250만 원 공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250만 원 공제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을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장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됐냐면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자 읽어보시면서 답변하시면 돼요.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감면 자산부터 공제하재요. 감면이 아닌 자산부터 공제하재요.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감면이 아닌 자산부터 공제하재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250만 원 공제를 못 받아도 감면 받잖아. 세금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는데 건물 B하고 C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B하고 C 중에서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B하고 C 중에서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B하고 C 중에서 공제를 받되 딱 한 번만 공제를 해주자.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줄 거냐? 먼저 양도한 자산. 예, 먼저 양도한 자산을 해주자. 먼저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줍시다.
그럼 먼저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돼요? 4월 5일이면 4월달 7월달이면 4월달 걸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정답은 B가 되겠죠. 해석이 B. 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양도소득세 내용을 좀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장기 보유 투표공제 공제 요건, 공제액, 그 다음에 그 공제를 받고 난 금액인 양도소득 금액에서 최소한의 공제 금액인 250만 원 공제. 자, 그걸 해주는 이유는 그러면 장기 보유를 못한 사람은 아무런 공제도 못 받는다는 말이냐.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공제를 해줍시다 라고 만든 것이 기본공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율 내용부터 또 해서 뒷마무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페이지 527페이지로 합니다. 527페이지. 자, 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 자, 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이 되겠는데요.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제 뭐 나중에 차후에 암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기 전에 먼저 칠판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 있고, 그 다음에가 자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요율이 달라지는데, 다만 이제 이 선상에 있어서는 등기 이전이 됐느냐, 등기 이전이 안 됐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얘는 무조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하기 70%를 우리가 붙입니다. 양도 차익의 70%. 그다음에 등기 이전이 됐다면 얘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 세금 요율이 달라져요. 예. 그러면 당연히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을 것이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요 세율이 낮아질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세율이 낮아지고 보유기간이 짧아지면 세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보시면은 뭐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몰래 팔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미등기 자산은 최고율 70%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전이 됐다 할지라도 단기 매도가 됐을 때도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토지 건물 권리, 주택과 입주권 제외한 것은 그러면 땅을 팔거나 상가 건물을 매도했을 때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세율은 우리가 6에서 45%가 된다는 거죠. 6에서 4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 우리가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1년 이상 2년 미만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은 6에서 45%가 됩니다. 6에서 45%.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규제가 좀 심해요. 분양권은.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전매했을 때는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60%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럼 어쨌든 분양권의 규제가 좀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세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양도차익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요 세율은 차후에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냥 눈여겨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기억하실 거는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최고 세율 70%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이전이 됐을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이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인데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은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이 되는데 분양권은 2년 이상이 될지라도 그냥 60%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얘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1,200만 원까지가 됐을 때는 6%가 됩니다. 6%, 6%가 되는 거죠. 6%.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과세 표준 수준에 따라서 과표 수준에 따라서 6%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6%대, 10%대, 20%대, 30%대, 40%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서 최고 세율이 얘는 45%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45%의 의미는 뭐냐면 과세 표준이 10억을 넘었을 때를 말해요. 10억을 넘었을 때 45%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조항이 있어요. 중과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세율에다가 기본세율을 부담하고 그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세율을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세율을 할증하겠습니다. 할증 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 할증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가 붙느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비사업용이라는 것은 사업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삼용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기본세율이 6에서 45%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10%를 더 얹는 거예요. 그러면 16에서 55%가 되겠죠. 55%. 자,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투기로 지정된 지역이 됐을 때는 20%를 우리가 할증하겠습니다. 20%. 그러면 26에서 얘는 자 65%까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라는 얘기 되겠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이 규제 지역이 있어요. 그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자는 중과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를 할증하고요. 그러면은 6에서 45%가 되는 거니까 20% 할증하면 26에서 65%가 되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3주택자가 됐을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5%가 됩니다. 그러면 30% 할증하겠죠. 그러면 36에서 우리가 75%까지 인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하고 조정지역의 다주택재단 중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복잡하죠. 네, 자꾸 이게 눈에 익혀 놓으려고 하셔야지 이걸 억지로 외우려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여겨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다시 봅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527페이지로 가보시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우리가 산출세율이라는 것은 바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시 하시고 동그라미 1번이 뭘까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설명드렸던 요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땅이나 건물이나 지상권, 네, 이런 걸 말하죠. 자, 다만 우리가 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포함이 제외. 왜? 조합원 입주권,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가장 높은 것이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됩니다. 그리고 니에는 등기된 자산으로서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6에서 45%, 645가 되는 거죠. 645. 자, 밑줄 1200만 원까지는 6%가 됩니다. 1200만 원까지는 6%가 돼요. 그래서 6%대 15%, 24, 35, 38, 40, 42. 자, 10억을 넘으면은 45%가 됩니다. 10억을 넘으면은 45%. 그래서 6에서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가 16에서 55. 그러면 10% 할증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별표시
주택 및 입주권, 주택 분양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등기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3번에 조정지역 내 다주택. 자, 거기에다가 조정지역 내 다주택에다가 양도세 중과 이렇게 써놔주시면 되겠죠.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일 때는 양도세 중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리을은 20%를 할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30% 할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거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중과를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기타 자산 밑줄입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밑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기타 자산 기억나세요? 기타 자산. 네. 기타 자산이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얘는 우리가 특정 주식이 뭐였죠? 특정 주식이 바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네, 이것을 특정 주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회원권, 네, 회원권 등이 있겠죠. 골프, 콘도, 회원권 등, 네,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영어권이 있습니다. 영어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를 말하죠. 그래서 특정 주식이나 아니면 회원권 등이나 영어권 이런 것들은 기타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타 자산을 매각했을 때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다. 예,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지문에 보유 기간에 따라 그럼 틀리는 거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보유 기간이 1년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2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 납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부분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양도세 구조 가지고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 물건이 뭐냐면 뭐 상가라고 할게요. 지방에 있는 상가예요. 지방에 있는 상가입니다. 근데 이 상가인데 이 상가 건물을 10억에 우리가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간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첫 번째는 취득가액이 4억 6천 정도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수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선비가 우리가 2천이 있었고요. 수선비가 2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이 2천이 있었습니다. 기타 비용이 2천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이제 4억 6천, 그 다음에 수선비가 2천,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상가에서 이제 경비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해 줘야 돼.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하려면은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우리가 얼마가 돼요? 10억이 되죠.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죠? 4억 6천. 예, 여기는 4억 6천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수선비가 되겠죠. 그러면 수선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은 2천. 네.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기타 비용은 2천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5억이 되겠네요. 5억. 그렇죠? 5억. 그러면 필요 경비가 5억이 됩니다. 5억. 그러면 10억에서 우리가 5억을 빼주게 되면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은 이때 양도 차익은 5억 원이 돼요. 5억 원.
5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차익을 줄여주는 조항이에요. 차익. 그러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니까 5억 원에 대해서 얘는 매년 우리가 2%씩 공제를 해줍니다. 매년 2%씩.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매년 2%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상가의 보유한이 10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그러면 10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얘가 10년이야, 10년. 그럼 10년에 2%가 되면 20% 되겠죠? 자, 20%가 돼요. 그러면 5억에 20%면 1억이 되잖아요. 1억. 자, 1억이 됩니다. 그러면 5억에서 1억을 빼려고 하면은 5억에서 1억을 빼려고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양도 소득 금액은 5억에서 1억을 빼주면 4억이 되죠? 4억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4억이 소득 금액이 되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받자 이거예요. 250만 원 공제를 받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과세표준. 과표가 됩니다. 과표. 그럼 4억에서 250 빼주면 3억 9,750. 3억 9,750이 되겠죠. 750. 그러면 요 금액 가지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요. 10억에서 5억을 빼주면은 자, 이때 자본적 지출액은 그 비용이 나갔을 때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수선비가 들어가고 양도비. 그러면은 5억이 되는 거니까 5억에서 장기 보유 특공제는 매년 2%씩. 그럼 10년이니까 20%. 그럼 1억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은 4억에서 250만 원 공제니까 3억 9,750이 되죠.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율은 자, 앞으로 가보시면 자, 2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땐 기본 세율이다. 상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재 527페이지 가보실까요? 527페이지 가보시면 527페이지 가보세요. 527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3억 9,750. 그러면 3억 초과 5억 이하죠? 3억 초과 5억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계산법이 9,460만 원, 9,460만 원을 내주고 맞죠? 플러스 얼마 초과예요? 3억 초과 금액. 3억 초과 금액은 9,750이죠? 네, 요거는 9,750이 됩니다. 9,750. 그 9,750에다가 몇 프로? 40%를 곱해주자. 이거예요.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60만 원을 기본적으로 내주고 플러스 9,750에 40%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9페이지로 갑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정신고 제도하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정신고 제도하고 확정신고 제도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얘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었었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양도하자마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이 시점을 놓쳐서 해가 바뀌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의 기회를 2번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신고라는 제도하고 확정신고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예정신고, 을이라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예정 때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확정 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미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분은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정 때 신고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선 중요한 거는 예정 신고, 예정 신고. 이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요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예정 신고가 나쁜데 예정 신고는 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 만약에 4월 2일 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 4월 2일 날 양도했다면 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4월의 30일이죠. 4월의 30일부터 2월이니까 6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022년도 7월 2일 날, 2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7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8월, 9월 말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예정 때 신고를 지키지 않았다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정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걸 하지 않았다면 확정 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셨죠? 토지거래 허가제의 핵심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일 또는 그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라. 네. 허가일 또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 신고를 이때로 하자는 거죠. 만약 허가가 안 나면 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면 이거는 꽝이죠.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부담부 증여. 주의할 점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가 뭐였었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였었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차익은 증여로 보자. 그래서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가 아니라 3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말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이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이제 반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정 신고는 양도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는 그 해당 일이 속한 날의 말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냐? 확정 신고는 예정 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확정 때 신고하는 건데 이 확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딱 맞춰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가 바뀌는 거죠.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냐? 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을 때는 이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연도 5월 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국했을 때는 출국일 전, 상속은 말일로부터 6개월. 이건 이제 예외인데 일단 기본이 5월 달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가 중요하냐, 예정 신고가 중요하냐? 예정 신고 제도가 중요해요. 예정 신고. 예정 신고. 왜냐면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가산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10%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가 있었고 그 다음에 40%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10%는 무슨 신고했었죠? 맞습니다.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부정신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정신고라는 것은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됐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문다라고 했었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여기는 10%가 있고 20%가 있고 그 다음에 40%의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10%는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부정신고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당 얘는 0.022%가 되겠습니다. 0.02%. 그러면 하루당 0.02%가 되면은 10만 분의 22에 10만 분의 22가 되겠습니다. 저기. 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장 불성실 가산세하고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은 뭐냐면요. 요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정 환산가액, 자, 환산가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환산가액. 그럼 환산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양도가액은 알겠는데 실거래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모르겠다. 뭐 취가를 모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환산가액의 이제 원래 취지는 뭐냐면 양도가액은 얼마 이렇게 알겠는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양도가액은 얼마,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산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환산가액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이 되겠죠. 양도 차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그러면 이제 원취지는 환산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을 환산해서 가격을 환산해서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자산을 갖다가 신축한지 아니면은 증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뭐 3년밖에 안 됐어. 그 상태에서 양도했는데 취득 금액을 모르겠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취득 금액을 모르겠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환산할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52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납세 절차가 나와 있는데 개요 및 납세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는 됐고 납세지는 기억에 자, 밑줄 거주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자. 일단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는 주소지 세무서가 되겠네요. 주소지.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요. 자,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보유하다가 양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의 소재지는 분양물 소재지는 종로구 평창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종로구 평창동으로 돼 있는데 주소지는 우리가 어디로 돼 있느냐? 주소지는 종로구 평창동이 아니라 저기 일산 뭐 서구로 돼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분양받을 때는 종로구 이게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종로구청 가서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종로구청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양도세는 납세지가 주소지가 일산 서구니까 일산 세무서에서 우리 세무서에다 신고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주소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주소지가 없다면 거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정신고납부. 자, 예정신고납부는 우리가 팔자마자 신고납부하는 거였죠. 별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세 대상자를 양도한 자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했는데 차익이 없어요. 한 푼도 없거나 양도 차서 마이너스가 났어. 이랬을 때는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 예정 신고를 할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1번에 예정 신고 기한은 밑줄 파생 상품은 제외하자. 예. 그 다음에 1번의 기억 원칙 별표시 자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자가 돼 있어요. 자 예외는 뭐냐면 그 니은의 예외는 이거죠. 니은의 예외는 유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잔금이 아니라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허가일이나 해제일 기준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별표시. 그렇다면 부담보 증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부담보 증여가 되면은 우리가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로 돼 있습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해라. 이 3개월의 의미는 뭐냐면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증여로 양도세 신고는 말로부터 2개월인데 증여세 신고는 사실 3개월이거든요. 그럼 서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칭 유도를 위해서 증여세 신고 기한에 맞추자라고 해서 이것은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럼 만약에 이런 예정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가산세를 물어야겠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는 무슨 신고예요?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부정신고. 이런 식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밑줄 무신고 가산세, 동그라미 2번 밑줄 과소신고 가산세, 3번 납부정 가산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확정신고 납부가 돼 있어요. 확정신고. 그러면 확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냐? 확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냐? 자, 확정신고는 그 해가 바뀌고 1월에서 12월 요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5월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이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의 원칙. 자, 두 번째 줄이에요. 얘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의 예외. 자, 니은의 예외는 허가구역에 있을 때는 허가일이나 해제일이 속한 해 다음 연도 5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밑줄이에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차손 손실이 생겨도 신고하래 하지 말래. 하래. 왜? 과세관청도 알아야 된다. 정말 차익이 없는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밑줄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다면 이때는 부동산을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게 예정 신고죠. 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한 사람은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이걸 하신 분들은 5월 달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3번에 별표시예요. 3번의 별표시. 감정가액. 자, 별표시 하시고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취득가액이 있었을 때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자, 밑줄이에요. 건물을 신중축하고 그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동그라미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제줄에 환산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몇 프로? 5%. 요걸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 만약에 1억 원이 나왔다. 얘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억 원에 5%가 되면 얼마가 돼요? 500이 되겠죠?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이 5%가 되면 얘는 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1억이 5%가 되면 500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위 기억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 예, 낼 세금이 없어요. 낼 세금이 없어도 이건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의 별표시 물납과 분할납부.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물납이 있다라고 돼 있나요? 물납은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분할납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밑줄 1000만 원 초과. 세 번째 줄 밑줄 2개월 이내. 아, 그러면 이때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 때도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확정 신고 때도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밑줄 별표시 부가세. 자, 부가세는 감면세액 동그라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만큼 밑줄 농어촌 특별세.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얘기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장득공제를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기본공제를 빼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과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세율은 세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때 요 세금에는 우리가 납부시 딸려붙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시 딸려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그러면 이때 납부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느냐? 납부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감면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감면시에는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감면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감면시에는 우리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면시. 그러면 만약에 감면세금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된다면 요 감면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거의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20%가 되면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감면 받는 대신 그 감면세금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납부시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네, 납부시에는. 자, 대신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가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랑 이게 돌아다니는 같은 동네 사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독립세야. 성격은 독립세로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가 10%가 발생이 됩니다. 10%.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금 방금 정리한 개인의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움직이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 소득세나 해당 법인세가 있다면 해당 요 법인세나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1을 적용하겠습니다. 이거예요. 10분의 1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소득세가 만약에 50%가 되면은 10%면 5%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0%가 되면은 얘는 몇 프로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가 되면은 10분의 1이면 6%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소득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물납 분할납부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잠시 뒤에 또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벌써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기본 교재에 있는 기초서 교조 내용 다 끝났고요. 자,
그 양도세 이제 내용 중에서 좀 보충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요거는 우리 보충 교환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과세라는 건 뭐죠? 양도소득이 생겼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소득이 생긴다면 우리가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우리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양도. 자, 요 부분. 양도를 했는데 양도에 해당이 돼요. 양도에 해당이 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차익이 생겼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맙시다라는 개념을 비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도세는 양도에 해당이 돼요.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대상해도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됐는데 차익이 생겼더라.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예 부과하지 말자. 이런 개념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세금이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받지 맙시다 라는 개념을 파산 선고 처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 처분 소득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 개인적으로 신용 파산,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해서 파산이 될 때 그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이랬을 때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파산 선고 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을 하는 거예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농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이런 걸 말합니다.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이런 걸 농지라고 얘기하죠. 이런 농지를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분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거죠. 원래 우리 교환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 모두 양도로 보자. 그렇죠? 심지어는 한쪽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내라.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취지는 농지가 되겠어요. 농지.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거는 우리 칠판에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박 씨가 있습니다. 박 씨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 씨도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도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박 씨도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씨도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자, 땅은 여기 박 씨 땅이에요. 박 씨 땅. 여기는 이 씨 땅.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박 씨 땅하고 요 이 씨 땅을 교환하자 이거예요. 교환합시다. 박 씨 땅하고 이 씨 땅을 교환합시다. 그럼 왜 교환하느냐? 자, 서로 이제 젊었을 때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무나 다리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허드렛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은퇴하고 야, 나 농사나 지을까? 이 취미 생활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뭐 햇볕도 많이 쬐이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이럴 바에는 우리 이거 바꾸자. 야, 이거 우리 바꾸자. 그래서 교환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교환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땅을, 자, 요 땅을 이씨 땅으로 바꾸고 요 땅을 박씨 땅으로 바꿔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의 교환 거래를 했을 때는,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요거예요. 대신 비과세를 해줄지라도 얘는 요건을 맞추자. 이거 요건을 맞추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얘는 비과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요건 충족이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건 충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유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차액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유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차액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 조건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거죠. 차액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사유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 조건은 금액 조건이 있는데 교환을 한다거나 분합을 했을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큰 편입니다.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 그러면 4분의 1 이하면 요게 25% 이하로 차이가 났을 때 25% 이하로 차이가 났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를 넘어가면은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 땅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땅이고 여기가 3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땅이고 3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땅이고 3천만 원짜리 땅이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교환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대신 이런 교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4분의 1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이 2천이죠. 그럼 차액이 2천이면은 큰 편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1 이하로 차이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편에 4분의 1 이하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큰 편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 그러면 5천에 대해서 4분의 1이면 25%가 되겠죠. 25%. 그럼 5천에 25%면 5, 20, 5, 20. 1250이 되겠죠. 125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250을 넘었을 때는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작은 편이나 큰 편이다.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 4분의 1 이하. 그러면 25% 이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다만 전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교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and 타당해야 돼요.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예요. 즉 국가가 해당 지자체가 바꾸재요. 그러면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재요. 그 다음에 여기다 3번 하나 쓸까요? 경작상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경작상 필요하대요. 경작상 필요하니까 비과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경작상 필요하다 이거야. 경작상.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경작상 필요하니까 이거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금. 자, 조정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정한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계 변경 행위를 하다 보니까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조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를 주겠습니다. 그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그 조정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정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정금의 소위 말해서 그 수령이라는 것은 경계 변경.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임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혼자 집을 짓고 살다 보면 뭐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단에서 개발업자들이 이제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측량을 요구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요 땅 면적이 원래 면적보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면적이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건물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택으로 해석해서 비과세 주겠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게 이제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게.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세대가 그러면 한 세대, 자, 한 가족이죠. 자, 아주 행복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한 세대가, 한 가족이 엔드 하나의 집이죠. 하나의 집. 네, 이때 주택은 건물 부분과 요 토지 부분을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의 집을 몇 년 이상, 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우리 얘는 지역별로 나눠놨어요. 얘는 일반 지역일 때랑 조정 지역일 때는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일 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년 보유라는 것은 뭐냐면 취득일로부터 출발해서 양도일까지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출발해서 양도일까지 그 보유기간을 말해요. 그 다음에 2년 거주라는 것은 뭐냐면 2년 거주라는 것은 해당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아니라 전입일로부터 출발해서 전출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그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2년 거주를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지역은 2년 보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입니다. 그럼 만약에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가 보유 기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로 가자. 즉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가자 이거. 전입일 전출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주를 따져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배우자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1세대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가족을 구성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을 구성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사망 이혼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즉 이분이 미망인이 된 거죠. 가족이 있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미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혼을 할 수 있죠. 뭐 요즘 뭐 이혼한 커플들도 정말 뭐 많다 보니까 뭐 요즘 뭐 돌아온 싱글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워낙 뭐 이제 이것이 뭐 크게 뭐 옛날처럼 뭐 흠을 삼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1세대를 말합니다. 그런 1세대.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30세 이상.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이혼을 했는데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2세인 여성분이신데 아직 미혼인 거예요. 아니면 남성분인 거야. 네. 자, 미혼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한 채, 소형 아파트를 안에
경매로 받아서 2년을 살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팔면은 비과세가 되느냐?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면서 and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자 제외하고 이랬을 때도 우리가 1세대로 봐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세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 자, 요 주택이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때 1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얘는 자, 주택의 정의죠. 주택의 정의입니다. 주택의 정의는 상시 주거로 쓰는 우리가 건물과 토지로서 자, 그러면 건물 부분과 토지를 합친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이제 건축물 정착 면적에 자, 여기 3배란 말 하나 더 넣어줄까요? 3배 또는 5배, 10배.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나 상업지역 등에 있었을 때 도시지역 내 주거나 상업지역 내에 있을 때는 3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3배, 5배 우리가 10배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취지냐면은 자, 토지 면적이 이만큼 있어요. 토지 면적이 이만큼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그러면 토지 면적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져요. 집을 이렇게 딱 져요. 그 상태에서 얘랑 같이 함께 매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비과세 줄 거냐? 즉, 땅 면적은 이만한데 건물 면적은 코딱지만큼 해놓아서 자, 이거는 주택 건물과 땅을 같이 파는 거니까 비과세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까봐 야, 이거 면적 제한을 하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건물과 요 토지 면적을 이렇게 잘라서 요 면적까지만 비과세 주자 이거예요. 요 면적까지만. 그러면 요 건물과 땅을 비과세 주고 여기는 나대지로 봐서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적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배, 그 다음에 5배, 10배까지를 해줍니다. 해석이 이것을 우리는 주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특이사항이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말 그대로 비싼 주택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9억 초과였거든요. 9억 초과였는데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뭐 10억, 20억짜리 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 12억을 넘었을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집을 6억에 아파트를 주고 사서 10억이 팔았다. 그러면 9억을 넘었으니까 고가주택이 되는 건데 지금은 10억이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12억과 9억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면 10억이 팔아도 10억 5천에 팔아도 11억이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을 말하겠죠. 상가 겸용주택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보다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외에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겸용주택이죠. 그러면 겸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용과 주거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을 겸용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과 주거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 이것을 겸용주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은퇴자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뭐냐면 이게 택지 같은 거를 딱 분양을 받아서 그 택지에다가 뭐 이제 건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가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원룸 같은 거를 이제 짓는 거죠. 네.
원룸이나 이제 상가를 짓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대 관리를 하다가 이거를 우리가 양도를 합니다. 임대 관리하다가 이거를 양도를 해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임대 관리를 하다가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임대 관리하다가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거는 주택이니까 비과세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주택이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나온 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자. 전체를 주택으로 봅시다. 그러면 전체가 만약에 100제곱미터에 100제곱미터가 되는데 주택 면적이 60이 되고 상가가 40이 되면은 이때는 전체 100을 주택으로 보자 이거예요. 전체 100을 주택으로 보면 전체 100 모두 다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 면적이 만약에 40이 되고 상가 면적이 만약에 6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주택 면적 40만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가 되겠어요. 해석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택 면적이 우리가 컸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고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 40만 주택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40만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주택 면적이 큰 것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항이 되겠죠. 다만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이분이 다른 집이 없고 요 집만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았을 때 오로지 주택만 비과세가 되고 여기만 비과세가 되고 여기는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오로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주택분만 오로지 주택분만 주택으로 해석해줘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4번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이제 말 그대로 주인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걸 말하죠. 다가구는 주인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그러면 전체를 하나로 보자. 전체를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 자,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는데, 이때 2년 이상 보유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부터 양도까지 말하고, 단, 조정지역은 2년 거주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이 당시가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 있을 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불가피한 사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 기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명시해 놨는데 바로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자, 건설 임대주택은 이제 우리가 당첨이 되면 임대차로 5년을 살다가 살면은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을 말해요. 일종의 분양형 주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즉 임대차로 살다가 몇 년 거주? 5년을 거주하는 거예요. 5년을 거주하는 겁니다. 5년을 거주하고 다시 분양을 받아요. 다시 분양을 받고 양도를 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분양받아서 양도했을 때 요 기간이 만약에 2년이 안 됐다. 요 기간이 2년. 네, 요 기간이 2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요 기간이 5년 거주를 채웠다면 비과세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년 보유라든가 2년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인정고실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협의매수 우리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자, 협의매수 수용이라는 것은 비자발적 처분을 말합니다. 비자발적 처분.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됐을 때 비자발적 처분이 됐을 때는 요거는 기간을 안 따지겠다. 왜? 우리가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 아니라 비자발적.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년 보유 거주를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수용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수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안 따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자, 이런 경우에는 2년 보유 거주기간의 제한을 둔다 안 둔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요. 해외로 해외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상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우리가 출국합니다. 이민을 가요. 이건 안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단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2년 보유 거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원칙적인 조건과 예외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집이 두 채가 됐을지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총정리. 자, 우리 이제 그동안 조세 총론부터 양도까지 양도소득까지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많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공부를 하시고 다시 기본서로 가시면, 기본 강의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